진짜 리오프닝이 시작됐다는 건 이제는 진짜 옥석가리기예요. 다 가는 게 아니라 대형 수출주는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피해주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그 3월 달에도 많이 팔았는데 대부분이 삼성전자예요. 자동차, 수출 기업들 이쪽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했고. 네, 오늘 모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우리 페이로모니터에서는 오전 이제 처음으로 라이브 예.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라이브 방송 끝나고 이제 촬영하는 건데 정신이 없네요. 아무래도 또 아침이 또 워낙 분주한 시기도 하고. 염 이사님 지금 계속해서 아침마다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있죠. 정말 대단한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우리 그 방송 중에도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리오프닝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거리두기 완화, 그 다음에 사적 모임 10명, 영업시간 제한, 철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봐주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동안은,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사실 여러 번 속았죠, 사실. 리오프닝 될 줄 알았는데 또 무슨 오미크론도 생기고 그렇지. 델타 변이 생기고 그래서 리오프닝 투자하셨던 분들이 뒤통수를 좀 많이 맞았어요. 이젠 진짜 사실 작년 봄만 해도 가을에 해외여행 갈 수 있겠구나 그랬거든요, 진짜. 근데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엔 셧다운, 그러니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강화가 됐고, 근데 이번에는 그때랑은 좀 다른 게 확진자 수가 훨씬 많잖아요, 이전보다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어버렸죠. 왜냐하면 이제 오미크론은 치사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제 독감 정도. 사실 이제 저도 그때 한번 감염됐을 때 그냥 진짜 감기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목이 아프고 이거 내가 걸렸으니까 나 죽겠다. 이런 공포감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부의 또 자신감으로 이제 그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영업시간도 밤 이제 12시까지 10명, 사적 모임 10명인데 아마 이것도 한 2주 정도 더 보고 정부에서 이미 국무총리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완전히 해제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2주 정도 특별한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제 거리두기는 확실히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 이런 기대감을 사실 이제 그 전부터 미리 반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뉴스에 이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주를 좀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주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업들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완화돼서 정상화됐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옛날에도 성장을 했던 기업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른 기업보다 경쟁 우위가 있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이 과거 스토리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다, 이거는 그 전에도 안 좋았는데 코로나 터져서 더 안 좋아졌다가 이번에 이제 반등은 하고 있는데 지속성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니까. 일례로 카지노를 한번 보시면 사실 강원랜드가 독점이니까 논의로 그렇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GKL이 있는데 이거 하나 예시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의 회로를 돌려보시라는 의미에서 예를 든 건데, 그러니까 과거에도 코로나 전에도 카지노가 그렇게 고성장하던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또 왜냐면 사드 리스크도 좀 일부 있었고. 근데 이제 끝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당연히 지금보다 좋죠. 당연히 좋아질 텐데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첫 번째가 카지노가 지금 옛날에는 외국인 전용이 2개밖에 없었어요, 회사가. 롯데관광개발이 생겼어요. 제주도에 드림타워 카지노 오픈했잖아요. 그럼 뭐죠? 경쟁이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일단은 그게 하나가 더 있고, 거기다가 좀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VIP라든가 이런 이제 일부 카지노 원정 도박하는 거 좀 규제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바뀌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외국인 카지노를 봤을 땐 장기적 경쟁 우위가 그렇게 높은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회복에 내가 베팅을 했다면 어느 정도 주가 진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적절하게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와 무관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여행주도 보시면 얼마 전에 하나투어가 유상증자 있잖아요. 꽤 큰 규모로 했는데 지금 계속 적자고요.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보면 내년까지 적자예요. 그러면 유상자를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죠. 물론 앞으로 여행 수요는 늘어나니까 매출 늘고
어느 시점에서 이익도 늘겠지만 그걸 버틸 수 있는 또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금이 좀 부족한 상태니까 그런 재무적인 리스크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반드시 하고 해야 되는데 주가는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다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그냥 이제 진짜 리오프닝이다 이게 아니라 진짜 리오프닝이 시작됐다는 건 이제는 진짜 옥석가리기예요. 다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소비주들 볼 때 지금 유가나 이런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나 곡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요. 필수 소비재는 줄일 수가 없어요. 음식료 당연히 소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은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비싸진 이 부분을 다른 데서 줄여야지 우리가 우리 소득은 또 한정돼 있으니까 그럼 소비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장기화되면 그럼 뭘 줄일 거냐 이거죠. 그런 쪽에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분명히 소비재 기업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리오프닝이니까 아무거나 간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좀 철저하게 이제는 좀 검증을 하셔서 그 안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 그 쪽으로 여러분들이 아니면 아직 좀 못 올랐거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일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리오프닝주와 관련해서는 슬슬 좀 빠져나올 부분을 이제 생각하자, 매도를.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유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좀 그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죠. 지금 물론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뭐 이제 좀 마무리되는 네. 분위기도 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원자재 가격 유가에 의해서 뜬 주가 있고 또 하락한 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100달러 밑으로 이제 살짝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그동안 올랐잖아요. 이게 해소된 거는 아직은 좀 많진 않아요. 물론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꽤 큰 물량이죠.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가 약간의 이제 변동성을 보인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정도 가지고는 공급에 턱없이 아직은 부족하고 사우디나 나머지 중동 국가들이 아직까지는 미국이 협조적이진 않습니다. 증산을 공격적으로 할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때 한번 또 뉴스 나왔지만 바이든의 심기를 한번 건드렸잖아요. 위안으로 한번 결제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을 좀 등한시하려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대로 공급이 크게 늘긴 어렵고 근데 이게 공급이 크게 늘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쟁이 종료되기는 아직은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공급은 지금 상태에서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 상황에서 수요는 증가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리오프닝 되면 원유 수요는 늘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이동용이죠. 그래서 특히 그동안 이제 수요가 좀 부족했던 항공유 수요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815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 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항공유 같은 게 주로 또 디젤을 많이 쓰나 봐요. 그러니까 요새 경유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제유가에 좀 또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국제유가 120, 130 이렇게 오버슈팅 하는 것보다는
여기 90에서 110 정도에서 좀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면서 한 몇 달은 횡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고유가는 이어지는 거죠. 고유가, 그러니까 레벨 자체는 올라가 이 고유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이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끝나거나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제 비축유를 반출했으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셰일오일 기업들한테 투자를 독려하는 거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셰일오일 기업들한테 투자를 뭐 옛날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세액공제도 해줬던 것 같고 막 독려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친환경주의자이기 때문에 셰일오일을 캐면 캘수록 환경이 좀 좋진 않거든요. 탄소 배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국제유가가 또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최후의 수단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셰일오일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국제유가가 굉장히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지금 원유 생산량만 해도 지금 뭐 투자가 줄긴 했어도 굉장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어떤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의 모든 키포인트는 공급이에요. 공급이 느냐 주냐 이 싸움인데 공급이 늘 수만 있다면 유가는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란의 핵 협상.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수다. 그래서 여기서 국제유가가 이제 엄청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내려갈 만한 뭐 당장에 해결된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이 하나씩 갑자기 생긴다. 그러면 그 레벨이 다운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런 대외 변수에 의해서 네네. 오르고 내린 주식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포지셔닝 사고 팔고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나? 이 국제유가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유주들은 솔직히 많이 못 올랐어요. 그렇죠. 예, 오르긴 올랐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올랐다고 볼 수 없고 그 일부 이제 뭐 이렇게 기름 파는 회사들이라든가 에너지 가격에 연동되는 뭐 기업들 아니면 뭐 니켈 관련주라든가 비철금속 일부 테마성 재료로 올라갔던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주가가 선반영을 했고 그 직전의 전고점 레벨은 돌파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뭐 전쟁 나고 막 그 니켈 같은 경우는 공매도 또 뭐 잘못 쳐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려가지고 오버스틱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는 정유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게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중에서 이 국제 원자재 가격 수혜로 좀 너무 오버슈팅을 했던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좀 반등이 나오면은 조금 현금화하는 것도 저는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여튼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연준에서 지금 0.5bp 올릴 것이냐, 그러니까 네네. 50bp를 올릴 것이냐 이거 얘기하는 것도 인플레이션 문제잖아요. 네네. 계속해서 지금 저 인상이 되고 있으니까 네. 물가 인상이 지금 한국도 지금 뭐 물가 인상 그러니까 금액을 올리는 게 요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제품이 됐든 요금을 올리는 게 지금 막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기업 실적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요즘 뭐 가구주도 올렸다고 하는데 네.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좀 양날의 검인 게 지금 가격을 안 올릴 수는 또 없는 상황인 게 이게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 마진 압박.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무역 수지 3월에 또 적자 났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잘 나오는데 원재료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국제 원자재 가격 뭐 석탄 가격은 그 400%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감들이 잡히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업이라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결국 마진이 안 나오면 아무리 팔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 인상은 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 가격을 인상했을 때 소비자들이 이걸 선택을 해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했을 때 저항이 없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저항이 생기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업별로 좀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한샘이나 NX 같은 경우도 지금 줄줄이 가격 인상하고 뭐 사실 이들견만 하는 거 아니죠. 뭐 요새 동네 보면 뭐 피자집도 다 올리고 뭐 치킨집 안 올릴 수는 없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도 일단 소비는 해줘요. 네.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는 해주는데 또 리오프닝도 되면서 근데 앞으로가 좀 문제인 게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장기적으로 고유가를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휘발유 가격이 2,000원 넘은 상태가 몇 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파급되는 다른 수요를 줄여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월급이 그 휘발유 올라간 만큼 그만큼이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 유지되죠, 소비가. 근데 당장 그러긴 쉽지 않잖아요. 월급보다 이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내가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거 말고 다른 부분. 내가 예를 들면 가구를 지금 사려고 그랬는데 이제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 뭐 직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가구를 사려는 걸 나중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비 자체가 이연돼 버리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들이 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다 하더라도 이게 당장은 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요가 줄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게 너무 원자재 가격이 장기화되고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 사람들이 결국엔 자신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우리 모두가 뭐 돈이 정말 여유가 있고 남아 돈다면야 뭐 이런 걱정 안 하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감들은 어느 시점에서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게 언제 나빠지고 언제 좋아지고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키는 결국 하나로 연결돼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언제 끝나냐? 이것만 빨리 끝나주면 그러니까 당장 4월이라도 그냥 끝난다 갑자기.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해피하게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5월이 가도 6월이 가도 안 풀린다. 근데 미국은 어떤 액션도 안 취하고 그냥 그대로 있고 연준은 금리 올리고 이래 버리면 소비는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쟁이나 이런 매크로 변수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정말 뭐 개별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 중요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워낙 좀 중요하잖아요. 그 기업의 소비까지, 그러니까 수요까지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계속 전쟁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 체크는 계속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결국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언제 풀리느냐. 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도 이 제재가 계속 풀리지 않으면 계속 뭐 원유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은 뭐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 그러니까 저는 근데 물론 그것도 맞겠죠. 이제 러시아가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렇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면 옆 나라 이제 우크라이나는 사실 뭐 제재받을 만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농산물이 또 많이 생산이 되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뭐 일부 원자재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 국가니까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숨통은 좀 트일 가능성이 있고 또 만약에 휴전이나 종전이 된다면 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좀 풀어줄 부분은 저는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당연히 나아질 수 있고 또 투자 심리 면에서도 보면 분명히 지금 국제 원자재 베팅하는 그 투기적인 세력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런 쪽에 베팅을 했겠죠. 그럼 이제 투기적인 순매수 포지션도 많은데 전쟁이 끝나버리면 그 포지션들이 매도 쪽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일거에.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보다는 레벨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뭐 고유가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전쟁이 끝나도 예전보다 확실히 높은 레벨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레벨이 100이면 지금 100에서 거래된다면 한 80에서 9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60이었으면 거기로 가는 건 좀 솔직히 쉽지 않죠. 전쟁이 끝나도. 그래도 100에서 90, 80까지만 이렇게 완화시켜줘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또 제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이 끝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좋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참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헷갈리고 그렇죠. 이 어느 쪽 시그널에 맞춰야 되나.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대형주잖아요. 네. 결국 이러한 것들이 풀려야 대형주도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야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네. 이 대형주들의 그 주가 상승 이거 참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만 봐서는. 요새 너무 힘든 게 그 이번 3월만 놓고 봐서 3월에 증시가 올랐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가 한 2%, 코스닥이 무려 7% 올랐어요. 3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중소형주나 내수주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요. 막 급등도 하고. 근데 대형 수출주는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우리 한국의 대표 수출주들 있죠. 이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피해주고 우리나라는 또 중간재를 만드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원자재를 수입해다 그걸 만들어서 중간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수요는 좀 조금씩 줄어들고 근데
여기 비용 부담은 점점 커지고 그 중간에 껴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한국은 가격 결정권이 높은 기업들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다른 점, 미국은 애플, 구글, 아마존 다 가격 결정권 자기가 갖고 있죠. 가격 올리고 싶으면 올려요. 넷플릭스도 가격 인상해버리고. 근데 한국 기업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극소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비용 부담을 바로 가격에 전가시키면 또 좋은데, 그랬을 땐 또 수요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중간재가 많다는 측면에서 우리 한국의 대형 수출주들이 좀 주가가 부진한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저는 팔았다고 봐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그 3월 달에도 많이 팔았는데, 그 한 5조 원 정도인가 팔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판 거 중에 대부분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이런 IT, 자동차, 수출 기업들, 이쪽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했고, 내수주는 오히려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수출보다는 그런 데서 좀 자유로운 내수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꿨던 거죠. 근데 이 악재들이 해소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엔 전쟁이 좀 완화되고, 그 다음에 소비가 살아나는 뭐 시그널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제일 큰 게 요새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중국입니다. 중국의 상해시가 지금 봉쇄당했는데, 근데 아마 더 연장될 것 같아요. 지금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가가지고, 옛날 그 2020년 3월인가요? 2월에 우한시 처음 그 코로나 확진자 생겼을 때 그때보다도 지금 많아지고 있대요. 확진자 수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오미크론은 사실 경미하긴 한데,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면 또 이 정책적으로 이거를 좀 끌고 가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머리가 아픈 게, 제로 코로나로는 목표는 잡았는데 오미크론 뚫려요. 뻥뻥 뚫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만 하다가는 경제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부분 코로나로 좀, 위드 코로나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걸 선택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딜레마인데, 지금 상해시는 점점 확진자는 더 늘어나고 그렇게 막고 있는데도. 근데 이게 우리나라 증시는 당연히 악재죠. 상해는 그렇죠. 중국의 2대 도시, 그러니까 두 번째 도시인데, 여기 또 금융도 일부 있지만 거기에 IT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상해시 인구가 2천만 명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비 활동을. 그럼 우리나라 IT 수출이나 이런 데도 당연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중국의 셧다운 리스크가 한국 이 대형 수출주들의 반등에 또 발목을 잡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최악은 아니더라도 뭔가 좀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오면 반등은 이제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4월 중순은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4월 5일 날 봉쇄령이 이제 끝나는 날인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조금 중국 쪽이 좀 우리나라 증시에 약간의 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중국에 대한 경제 둔화 우려가 네.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펼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그래도 좀 2000 몇 년도죠? 그 8년도처럼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으로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깜깜한 거죠. 그게 좀 이제 아쉬운 게, 중국이 셧다운 안 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오미크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정상적이었으면 부양책을 강도 높게는 안 했겠지만 부양을 한다고 했으니까 올해 5.5% 성장이 되니까 점진적으로 중국이 완충제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더, 아니면 대형주도 좀 빠르게 반도체나 좋아질 수 있는데, 중국이 지금 덜커덩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미크론이나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돈을 지금 적극적으로 아직 풀진 않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오미크론이 흐름을 보겠죠. 보고 나서 쓸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의 이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거는 한국한테는 부담이지만, 그러나 또 긴 축으로 보면은 그만큼 경기가 다운이 심해지면요, 중국이 이제 카드를 굉장히 강하게 쓸 수도 있어요. 일단 정부 재정은 괜찮다고 네. 하니까, 네, 돈이 많다니까. 그래서 금리도 더 많이 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중국이 올해 목표가 5.5% 성장인데, 아시겠지만 공산당 같은 경우는 그 목표를 정해놓으면 웬만하면 달성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수치를 달성하려면 4월 중순이나 아니면 5월, 늦어도 5월까지는 부양책이 굉장히 센 게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3월에는 안 했거든요. 3월에는 금리를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올해 10월에 시진핑 주석의 이제 연임이 또 결정이 되니까, 그런 뭐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됐어야 뭐 또 체면치레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그 부양책은 기대를 좀 한번 크게 해보셔도 좋은데, 그 시점은 어쨌든 오미크론이 셧다운 이슈가 좀 완화돼야 그게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중국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정부 정책이나 그 관련된 뉴스에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된다. 아니, 그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제가 방송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반도체가 보면 딱 되게 단순한 게 딱 그러잖아요. 실적 좋고 반도체 가격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빠지면 뭐 안 좋게 보면 되고.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잘 맞는 게 중국의 유동성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중국의 유동성이 늘어나면 한국의 반도체도 좋아지고, 물론 이제 미국도 같이 도와주면 더 좋은데 과거에 그런 데이터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유동성은 좀 늘어나요. 근데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더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가 상해시 봉쇄령 때문이긴 또 그 부분이 크겠지만 이게 좀 완화되고 그 후에 중국이 부양책을 세게 이렇게 질러버리면 이 반도체도 튀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꼭 뭐 반도체를 안 하시더라도 우리나라 지수에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고 중국의 그런 흐름을 4월 달에 면밀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